도냐로사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면 왜 나한테 소다 좀 달라는 말을 못해요? 내가 언제 소다를 못 주겠다고 한 적 있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입이 붙어버렸어요? 도냐로사는 몸을 휙 돌리더니 소리쳤다. 째질 것 같은 재수없는 목소리가 카페의 모든 대화를 일시에 중단시켰다. 로페스, 로페스,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소다 좀 가져다 줘. 우유 따라주는 아이가 우유 포트를 탁자에 올려놓더니 물이 반쯤 담긴 컵과 숟가락 그리고 소다가 든 양은 주전자를 커다란 접시에 받쳐내왔다. 쟁반에 받쳐와야 되는 거 아니야? 로페스 지배인님께서 여기다 주셨어요. 알았어. 여기 놓고 어서 가봐. 우유 따라주는 아이는 가져온 것을 모두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가버렸다. 새우 안에는 숟가락에 소다를 한가득 따라 머리를 뒤로 젖히더니 입을 벌리고 털어넣었다. 소다가 호두라도 되는 듯이 몇 번 씹더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잘 알았지요? 말만 확실히 하면 얼마든지 일이 쉽게 풀린다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이 배가 아프면 내가 소다를 가져다 줄 거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잖아요.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까닭은 서로 돕기 위해서예요. 서로 돕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문제지만 하긴 이런 게 세상사겠지요. 기차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놀이를 멈추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얌전히 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은 탓이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자기들을 꾸짖은 사람만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몸집이 큰 베르나베는 제 나이 또래인 이웃집 아이 추스를 떠올렸다. 몸집이 작은 파키토는 그 사람 입에서 심한 구취가 난다고 생각했다. 썩은 고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베르나베는 추스와 그의 아주머니 사이에서 일어났던 엉뚱한 일을 떠올리며 속으로 웃었다. 추스야, 넌 정말이지 못 말리는 돼지 같은 놈이야. 팬티에 똥이 묻었는데 갈아입을 생각도 안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베르나베는 억지로 웃음을 참았다. 만일 참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꾸짖던 사람은 엄청 화를 냈을 것이다. 아니요, 아주머니, 뭐가 부끄러워요? 아빠도 똥을 묻히고 다니는데. 정말이지 웃다가 죽을 지경이었다. 파키토도 순간적으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아니야, 그건 썩은 고무 냄새가 아니야. 고린내야. 만일 내가 저 사람 아들이라면 초를 녹여 코를 막고 다녀야 할 거야. 그러면 나도 목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촌 에밀리타처럼 꺽꺽거릴 거야. 엄마 말로는 수술만 받으면 바보 같은 표정도 짓지 않을 거고 잠잘 때 입도 벌리지 않을 거라던데. 하지만 수술을 받다가 죽을지도 모르지. 죽으면 하얀 상자에 들어갈 테지. 아직 젖가슴도 없고 뾰족 구두도 신지 못할 나이니까 말이야. 연금으로 살아가는 두 부인은 푹신하고 기다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도냐프라 쪽을 바라보았다. 바이올린 연주자에 대한 두 늙은 떠벌이의 생각이 여기저기 떠도는 고무풍선처럼 허공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다 있는지 모르겠군요. 꼭 두꺼비같이 생긴 데다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남의 험담뿐이니 남편이 아직도 가만 놔두는 것을 보면 돈이 좀 남은 모양이지요. 돈 파블로라는 작자도 조심성은 많지만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물인데 여자를 쳐다볼 때면 꼭 옷을 벗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니까요. 맞아요. 저기 또 한 사람 꼴불견인 엘비라 역시 뻔뻔스럽기 짝이 없지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엘비라가 대개 따님인 파키타와는 격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파키타는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어도 하여간 점잖게 생활하는데 처녀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굴러다니며 먹고 살겠다고 돈이나 우려내니까요. 그뿐만 아니지요, 마틸데 아주머니.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파블로 같은 작자와 내 딸아이 애인을 비교 마세요. 우리 딸 애인은 심리학과 논리학 그리고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다 얼마나 신사 같다고요. 물론 비교가 되지 않지요. 파키타의 애인이 정말 그녀를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걸 잘 알죠.
물론 파키타도 예쁘게 생긴 데다 마음씨도 고우니까 사랑받을 만하고요. 그런데 저녀는 양심도 없고 입만 열면 뭘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도냐로사는 계속해서 악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일장연설을 할 때면 풍만한 그녀의 몸뚱이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다. 어찌 보면 민선시장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나에게 털어놔 봐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볼 테니까요. 하느님께서 시키신 대로 무대에 올라 열심히 일한다면 말이에요. 일이 끝나면 1두로를 줄 텐데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사이좋게만 지낼 수 있다면 만사가 다 잘 풀릴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제부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지 아세요? 도대체가 그는 일은 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창녀촌이나 기웃거리다가 끼니 때만 되면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동생은 얼간이라서 그런 짓을 해도 잘 참아준단 말이에요. 언제나 똑같아요. 나 같으면 그냥 제 아무리 얼굴이 반반하다 해도 하루 종일 암내나는 계집이나 쫓아다니다가 시들해지면 집에 들어와 안 사람에게 수작이나 부리는 그런 인간을 그냥 봐주진 않겠어요. 제부가 나처럼 열심히 일한다면, 그래서 집에 뭔가를 들고 들어온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피씨에게 알랑거리기나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내는데 어쩌겠어요. 하긴 그래요. 애당초 건달로 태어나 버릇없이 함부로 자랐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괜히 등 뒤에서만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전엔 그의 면전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요. 잘하셨습니다. 물론 잘했지요. 쫄쫄 굶고 다니는 주제에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지. 파디야, 그 시계 잘 맞지? 물론이죠. 불 좀 빌려줄래?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 담배파리는 엘비라 양에게 성냥불을 건네주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정말? 예, 제가 보기엔요. 다른 날보다는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쳇, 하긴 썩은 포도도 때깔이 날 때가 있긴 하다만 병약한 엘비라 양의 모습은 어딘지 타락한 듯한 느낌을 풍겼다. 하지만 이 가련한 여자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타락이고 정숙이고를 논할 계제가 아니었다. 우체국 취업을 준비하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다. 자, 이제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돈 하임의 아르세는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다. 부인, 잘 가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부인은 의자 하나를 옆으로 약간 밀었다. 안녕히 계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부인도 몸 조심하십시오. 언제든지 부탁할 일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산스의 미망인인 도냐 이사벨 몬테스는 여왕처럼 당당히 걸어나갔다. 낡은 외투를 걸친 이 미망인은 배짱이처럼만 살아왔지 노년을 위해 대비해 놓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고급 장녀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홀을 지나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무관심을 제외한 복잡한 감정, 다시 말해 감탄, 질투, 동정, 불신, 사랑 등이 뒤범벅대는 눈길로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돈 하임의 아르세는 거울이니 정숙한 노판이 카페를 떠도는 폐병 환자니 약 10% 정도나 되는 펜을 가는 사람이니 혈액순환이니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지냈다. 언제나 느지막한 오후엔 졸음이 밀려와 정신이 몽롱해졌다. 7 곱하기 4 하면 얼마더라? 28이지. 6 곱하기 9는 54고 9의 제곱은 81이고 에브로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지? 그래, 산탄데르 지방의 레이노사에서 시작하지. 그래, 맞아. 돈 하임의 아르세는 미소를 지었다. 학습 능력을 되새겨보고는 만족한 듯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비벼 헤치면서 그는 나지막하게 되뇌었다. 아타울포, 시에리코, 왈리아, 테오도레도, 투리스문도. 저 망할 놈이 이런 것을 알 리 없겠지? 저 망할 놈이란 다름 아닌 석회를 발라놓은 것처럼 창백한 얼굴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시인이라는 작자였다. 한여름 더위는 강물에 풀리고 아무도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꼬마였을 때부터 상복을 입어왔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값비싼 보석을 휘감고 다니는 도냐로사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몸집도 불어났다. 도냐로사는 상당한 재력가였다. 카페가 자리 잡은 건물 역시 도냐로사 소유였고 아포다카, 추루카, 캄포아모르, 푸엔카랄 거리에서 온 사람들 몇십 명이 매달 초만 되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그녀 앞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다. 한 번만 믿어주면 금세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른다니까. 불안당 같은 놈들이야. 정말이지. 만일 공정한 재판관만 없었다면 지금쯤 나 같은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 도냐로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했다. 도냐로사는 정직함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관점이 있었다. 우선 계산이 확실해야 해. 계산 말이야. 이것이 가장 핵심이야. 동전 한 입 깎아주는 법도, 돈을 몇 번에 나눠낼 수 있게 해주는 법도 결코 없었다.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법은 왜 있겠어?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내 생각에 법은 존중하라고 있는 거지. 내가 제일 먼저 그 법을 지킬 테야.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혁명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도냐로사는 은행 주주이기도 했는데 그곳에서도 중력들 골머리를 아프게 하곤 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금이 가득 든 가방 몇 개를 스페인 내전에도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꼭꼭 숨겨놨다고 한다. 구두 닦기는 돈 레오나르도의 구두를 닦았다. 다 닦았습니다. 돈 레오나르도는 구두를 힐끔 쳐다보더니 한갑에 90센티모짜리 담배를 한 갭이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돈 레오나르도는 구두 닦은 값을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구두 닦은 대가로 다정한 몸짓 한 번 해주면 그만이었다. 그는 이런 천한 사람들한테나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치사한 인간이었다. 구두 닦기는 돈 레오나르도의 구두를 광낼 때마다 빌려주었던 6,000드로가 떠올랐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를 공경해서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스러우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조금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저 양반, 신사는 신사지. 물보다도 더 투명해. 요즘 세상이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귀하게 커온 신사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지. 구두 닦기 세군도 세구라는 교육만 받았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바스케스 메아의 독자가 되었을 것이다.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알폰시토가 신문을 들고 거리에서 돌아왔다. 꼬마야, 신문 사러 어디까지 갔다 왔니? 알폰시토는 12살 먹은 금발 소년이었는데 끊임없이 기침을 해댔다. 신문기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2년 전 왕립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젊었을 적부터 화려하게만 살아왔던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란비아에서 사무실을 청소하며 빈민구호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장님,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 줄이 길었다고? 요즘 사람들은 신문을 보기 위해서도 줄을 서니? 신문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처럼? 그래, 신문이나 가져와봐. 인포르마시오네스가 다 떨어져 마드리드를 사왔어요. 괜찮아, 아무거나 뭐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게 있겠니? 세호안에 당신은 왜 정부가 이렇게 여기저기 간섭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글쎄요. 정말 몰라요? 모르는 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뭔 비밀이 이리도 많은지. 세완에는 배가 아파 죽겠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묘한 웃음을 지었다.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입을 열겠는가. 아무리 당신이 입을 다물고 실없는 웃음만 지어도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다 알아요. 말하고 싶지 않나요? 말해봐요. 내가 당신들에게 확실히 말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언젠간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드러난다니까요. 알폰시토는 몇몇 학자의 신문을 나눠 놓았다.
돈 파블로는 5센티모를 꺼냈다. 뭐 좀 있니?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돈 파블로는 탁자 위에 신문을 펼쳐놓더니 표제부터 읽기 시작했다. 페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신문을 보려고 애썼다. 엘비라 양이 꼬마에게 손짓했다. 도냐로사가 신문을 다 보면 좀 가져다줘. 도냐 아순시온이 화장실에 간 사이 담배파리와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던 도냐 마틸데가 빈정거리며 토를 달았다. 왜 이렇게 세상 일을 알고 싶어 안달들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여기에서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걸. 안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도냐로사는 전쟁 소식부터 읽었다.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이 후퇴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든 되겠지. 마카리오, 당신도 결국엔 독일이 이길 거라고 믿지요? 피아노 연주자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면요. 도냐로사는 피아노 건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조금은 슬픈 그리고 낙담한 표정으로 심각한 문제라도 생긴 양 혼자 중얼거렸다. 독일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멋쟁이 신사이긴 한데 양보다 더 겁쟁이인 이탈리아 사람들을 너무 믿어버린 게 문제야. 그것밖에는 문제가 없어. 도냐로사의 목소리는 을씨년스럽고 안경 너머 그녀의 눈동자는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몽롱했다. 내가 만일 히틀러를 만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믿지 마요. 절대로 바보처럼 믿으면 안 돼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겁이 많아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다니까요. 라고 말이야. 도냐로사의 입에서 가벼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도 참 바보지. 히틀러 앞에서는 감히 입도 번긋하지 못할 거면서. 도냐로사는 독일군의 운명이 걱정스러웠다. 매일 퓨레르 독일군 사령부 소식에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 명확하게 따져보고 싶은 생각도 없이 막연한 예감으로 자기 카페와 독일과 이탈리아 동맹군의 운명을 연결시켰다. 베가가 신문을 사자 옆자리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뭐 좋은 소식 있습니까? 베가는 절충주의자였다.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우유 따라주는 아이는 발을 질질 끌면서도 연신 갑니다를 외치며 카페를 돌아다녔다. 히틀러 앞에서 난 원숭이보다도 더 벌벌 떨 거야.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일 테지. 분명해 눈매는 호랑이 같을 거야. 도냐로사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커다란 가슴이 그나마 짧은 목을 다 덮어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히틀러와 교황이겠지? 도냐로사는 손가락으로 피아노 덮개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떻든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알겠지. 그러려고 장군들을 거느릴 테니까. 도냐로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다. 참, 고개를 들어 세오아네를 바라보았다. 부인은 요즘 좀 어때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나은 것 같네요. 불쌍한 손솔레스, 정말 맘씨고 온 사람인데. 그래요. 정말이지 요즘이 최악의 시기를 겪는 셈이지요. 돈 프란시스코가 말한 무약은 먹였지요? 그럼요. 벌써 먹였지요. 그런데 먹은 걸 소화하지 못하고 다 토해내는 바람에 저런. 마카리오가 피아노 군반을 가볍게 두드리니 세오안에도 바이올린을 집어들었다. 어떤 곡을? 축제의 꽃이에요.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도냐로사는 무대를 떠났다. 악사들은 체념한 학생 같은 표정을 지으며 이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연주한 리듬으로 카페의 소란을 덮어버렸다. 마닐라 목도리를 두르고 어딜 가시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어딜 가시나. 이들은 악보도 없이 연주했다. 하긴 악보가 필요 없었다. 마카리오는 로봇처럼 생각했다. 때가 되면 마틸데한테 이야기해야지. 마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오후에 일두로, 밤에 일두로, 여기에 커피 2잔. 이게 다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러면 분명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마요. 당신이 버는 2두로와 내가 과외 수업으로 버는 것을 합치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틸데는 천사야 천사. 마카리오는 속으로 웃었다. 웃음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얼마 전 43살이 된 마카리오는 별로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고 감상적인 사람이었다. 세호 안에는 별 생각 없이 카페 손님들을 휘둘러 보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텅 비었다.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는 바라는 거라곤 오로지 시간이 최대한 빨리 흐르는 것뿐이었다. 조그만 숫자들이 금처럼 반짝이는 낡은 시계가 9시 30분을 알렸다. 이 시계는 옛날에 도냐로사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들였던 빈털터리 얼간이 부작이 1905년 프랑스 파리 박람회에서 가져온 것으로 카페에선 일종의 장식 역할을 했다. 산티아고라는 이 후작은 예전엔 정말 대단한 귀족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LS 코리아에서 폐병으로 죽었다. 그 후 시계는 계산대 위에 걸려서 도냐로사에게는 후작에 대한 기억을,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따끈한 식사와 함께 흘러간 하루하루를 상기시켜 주었다. 도냐로사는 카페 안구석에서 요란스러운 몸짓으로 종업원 한 사람을 몰아세웠다. 다른 종업원들은 도냐로사를 배반하듯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거울을 통해 지켜보았다. 30분만 있으면 카페도 텅 빌 것이다. 갑자기 기억이 깡그리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말이다.